미중 기술 경쟁의 불똥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을 향한 미국 정부의 압박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8월 일명 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도 발효시켰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시아재단의 공동 학술 프로젝트인 경제안보와 기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준성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세 분 모시고 미국 반도체법과 IRA의 발효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리포트가 조만간 동아시아재단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교 정책, 경제 안보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 전략을 펼쳤는데요. 이게 IRA나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말하는 한국, 일본, 유럽에 굉장히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야 될까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각의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이 반도체 및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발효가 됐는데요. 이름 그대로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 대한 대형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나 에너지 가격을 축소시키고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규범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견 미국 경제에만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공급망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법안의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또 미국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에 재임하고 최초로 방문한 한국 기업이 SK 실트론 CSS 공장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다시는 공급망에 인지를 잡히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한 법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우선 배제하는 것을 먼저 앞세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동맹 국가인 유럽, 일본, 한국 기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반도체 및 과학법, 말씀하신 칩스법 안에는 반도체 제조, 연구 개발을 미국 내에서 하는 기업에게 대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에 관련된 세액공제가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가 그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기차가 미국 내 또는 북미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전기차 안에 있는 배터리의 광물, 또 핵심 소재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것을 사용해야지만 그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심지어 미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할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 그리고 일본마저도 그 기업과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기업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의 원래 선봉장 같은 국가였는데 이제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렇게 비판을 한 거네요. 네, 심지어 어떤 이제 일부에서는 과거 중국이 펼쳤던 정책과도 유사하지 않은가, 제조 2025나 다른 중국을 우선하는 그러한 정책들과도 비견될 만하다라는 내용도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전체 경제 그리고 외교 통상의 그 추세가 변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미국의 이런 뭔가 경제정책 기조가 오히려 예전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더 닮아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은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한번 발의가 되면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되고, 근데 IRA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상원에 그때 당시 다수당이었는데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이 그렇게 컸는데도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하고 재계가 약간 초일코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그 전에 충분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거를 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제가 처음에 그 리서치를 했을 때 생각하고 또 지금 많이 다른데요. 우선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어쩌면은 예측은 가능했는가? 그 대해서는 예측은 가능했다. 네. 두 번째, 대처가 가능했는가는 그건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예측 가능성은 우리 그 기업이나 정부의 담당자들이 미국의 입법제도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지만 또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상원에서 그 상원 100명 중에 공화당이 50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48석, 그다음에 무소속이 2석인데 그 민주당 혼자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흔하게 쓰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서 약간 공화당을 그런 저지 세력을 좀 무력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 이제 헌법상 보면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제 양원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원과 하원이 같은 형태, 그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같은 그 내용의 법안이 양쪽에 통과돼야만 그 이제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의회를. 근데 이거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예산 법안으로 패스트 트랙에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실제 제가 그 법안을 찾아봤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짜리 법안인데 깡통이에요. 이 법은 뭡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스트 트랙을 할 겁니다. 라는 내용밖에 없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깡통을 통과시킨 다음에 상원에서 그 법을 받아서 거기다 IRA로 씌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원에서 하는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계속 무제한 토론하는 거를 저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48석밖에 안 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할 때 그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내용 없이 깡통으로. 네. 그래서 그 알맹이는 상원에서 채우고 상원에서 통과된 다음에 9일 만에 발효가 되는 거죠. 근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50석이었는데 통과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약간 기술적인 게 있는데 100석 중에 상원의원 100명 중에 최소한 51대 49가 돼야 되지만 근데 그렇지만은 50대 50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 상황이. 그럴 경우에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죠. 그렇죠.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던져서 이 법안 같은 경우 IL 같은 경우는 51대 50으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해리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의 캐스팅 보트 표를 던져갖고 51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부통령은 8년 했지만 그 캐스팅 보트는 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부통령은 그 짧은 임기 동안 20차례 이상.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IRA 통과된 시점에. 더 많겠죠 지금은. 예. 그러면은 충분히 그 부통령의 패턴, 이 사람이 또 캐스팅 보트 던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했지만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외국 기업이 가서 그 누구이든 간에 어떤 나라에 가서 그 정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있는데 외국 기업이 와서 뭐 중국이나 일본 기업이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뭐 정부가 잘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너무 정부에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스스로 좀 개척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로드맵 같은 게.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기업, 특히 뭐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뀐다는 이런 그 약간 요즘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모든 국가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업 차원에서 어떤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대처를 하기도 어렵긴 했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원의 간지 이제 9일 만에 발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적어도 뭐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던질 거다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우리나라 같으면 분명히 뭐 날치기다. 네, 거의 뭐 나올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도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고 요즘 돌아가는 거를 보면 이 미중 간 경제 분쟁이라는 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 훨씬 더 노골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형태로 막 벌여졌는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 더 커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18년에 무역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뭐 한 5, 6년의 시간이 이미 흐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국면과 전선을 계속해서 바꿔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 과정에서 좀 차별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2018년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서부터 두 나라의 경쟁이 표면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이런 무역 전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하나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경쟁을 하는 데는 이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충격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지만 거기에 많은 비용과 또 자체적인 국내적으로도 희생이 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쟁에 비유한다면 트럼프식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융단 폭격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비교적 요 단계의 무역 전쟁에서는 조금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는 조금 비껴난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이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 핵심에서는 조금 비껴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국내 정치적인 이유와 대중 견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계승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서는 조금 변형을 시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표방하는 전략인데요. 뭐냐면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하는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견제하는 범위는 축소하고 그 견제하는 범위로 선택된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장벽을 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역시 전쟁을 비유로 하자면 정밀 타격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게 바로 첨단 기술 분야가 된 것이고요. 이 첨단 기술 분야는 한국이 그동안 여러 면에서 특히 제조 역량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고 미중 경쟁에서의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원래 한동안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이 경향 자체도 그럼 좀 바뀐 건가요? 네, 물론 미국 내에서 논쟁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건 바이든 행정부가 되었건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어떻게 디커플링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테크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기술을 중심으로 특히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커플링을 시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첨단 산업 중심의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도 전면적인 이른바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민감한 그런 분야 또 상대방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디커플링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자면 먼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의 원인들을 좀 밝혀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게 취임 즉시 시작했던 이른바 공군방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이제 찾아냈고요. 그 취약성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입법 조치로 나타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스스로는 강력하게 커머셜 인트레스트 이런 상업적 이해관계를 중국에 대해서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규모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공개됐습니다만은 2018년에 미중 양국의 무역 규모를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9년과 20년을 거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 규모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을 거치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무역 전쟁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상업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시사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면적인 스케일의 탈동조화하였는데 지금 미국 사회 내에서 이제 그게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컨센서스가 마련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중견제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요. 이런 것을 다면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어떤 경쟁 전략보다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또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경쟁으로 전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 테크 디커플링, 그러니까 기술 탈동조합 방향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미국 내에서 이렇게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컨센서스가 마련이 됐고 기술 탈동조합으로 옮겨간 건데 이게 정작 이게 미국의 대표 기업인 포드하고 중국의 CATL이 최근에 막 합작사를 짓기로 발표하면서 이 IRA를 우회하는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제 이 합작사에는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 뭐 이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또 어쨌든 간에 이런 우회가 가능한 배경에는 어떤 게 혹시 있었을까요? 재밌는 질문인데 저도 그 기사 보고 상당히 좀 재밌게 읽었는데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 정치의 그 특징, 구조의 특징이라 그러면 연방주의죠. 연방 정부가 있고 또 50개의 주정부가 있죠. 근데 사실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연방 정부는 뭐 국방, 외교 이런 거 담당하고 주정부는 이제 주 안에서의 어떤 그 경제 활동 이런 거에 집중하죠.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주정부의 어떤 정책이 연방 정책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한에서 크게 그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정부 정책을 따라갑니다, 원래.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디커플링부터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하려는 정책과 주 정책이 좀 약간 다른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게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연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막 누를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다. 미국 구조에서는 그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극단적인 예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안 돼라고 만약에 주정부가 하는 걸 반대했을 때 주정부 가만히 안 있죠. 당장 그 위헌 소송하고 그럼 그 자체가 뭐 3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기 끝나겠죠. 바이든 임기 끝나고 뭐 그것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을 테고 그것 때문에 그거는 있는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법률적인 거는 실제 우리가 관점에서는 약간의 외국인 지분 제한 이런 건 좀 비슷한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에 제한을 걸겠다는 뜻인데 그럼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 지분 제한을 통해서 아니면은 최소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의결권과 소유권을 피해 간다면 바로 그게 이제 포드와 CATL이 한 게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거든요. 중국 배터리 회사의 기술을 라이선스를 받아와서 로열티를 제공하는 구조죠. 사실상 그 구조에서는 어떤 그 미국 내에 중국 회사가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로열티만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회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어느 관점에서 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IRA가 입법의 취지가 정확히 완전히 반중국이냐 아니면 최대한 미국의 그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냐에 따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우선이 된다면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그걸 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니면 저기 백악관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고 제가 보기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약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뻘쭘해진 거 있죠. 왜냐면은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자기의 캠페인 또 재선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미국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고용 창출도 됐고 그렇지만 재선할 때 캠페인했을 때 공화당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상원에서 50명 다 반대했죠. 여기서는 그 구분이 없이 공화당 자체가 다 반대하는 그런 아주 강한 반대 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 나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마 IRA가 아마 나올 거고 그걸 답변할 때 바이든이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약간 정책이 약간의 무력화됐다, 우회하지 않았냐, 중국을 막았냐 그러면 막았습니까 그랬을 때 뭐 얼버무리면 이제 표가 막 깎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바이든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되지 않았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연결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너무 의지하던 외국계 기업들은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해줄 거야, 행정부 해줄 거야 믿다가 한번 뒤통수 당하고 이번엔 바이든도 또 한번 당하고 다른 주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남은 어떤 그 신뢰 이런 거는 상당히 좀뭐 복원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누가 지고 갈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겠죠.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미국도 뭔가 중국과의 그런 상호 의존성을 완전히 탈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걸로 그렇게 실제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래도 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뭔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이 교수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 직후에 공급망 검토를 시켰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회복력 있고 안정성 있는 공급망을 위한 4대 품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4가지 품목이 반도체,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이 공급망의 리스크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방위, 에너지, ICT, 농업, 운송
등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더 많고 또 이 가운데에 우리가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 그리고 또 소재들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네덜란드와 일본과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국에 하는 것을 막기로 금지하기로 최근 1월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과연 반도체 중국 공장,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중국 내 공장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칩스법의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도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고민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품목 그리고 다른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확신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 주셨죠. 다른 변호사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CATL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게 되면 국익을 우선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우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중국 의존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는 20에서 25%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자본재 그리고 중간재를 갖고 있는 이 교역 구조 상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마치 우리가 2018년에 대일 무역 전쟁 어떻게 보면 탈중국이 그 탈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급망이 어떤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때에만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입장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과의 그 공급망 관리에서도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칩4에 대해서 뭐 가입하냐 안 하냐 그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이거 칩4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고 이제 기업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해주고 또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또 기업이 해주는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내가 못한 거를 정부가 해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업무를 둘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역할 분담을 한다. 그 칩4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에 가입을 했을 때 장단점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칩4나 이런 거 미국이 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꼭 할 필요 없는 것은 충분히 협상의 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푸시를 해줘야 기업이 접근했을 때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드라마에 보면 형사 드라마에 보면 이제 굿캅, 배드캅 하는 것처럼 배드캅 역할을 정부가 막 미친 소리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기업에서 아 쟤네 약간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하자, 우리끼리 잘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큰 틀에서 그렇게 좀 나누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 정부가 너무 막 우리가 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는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율을 맞추니까 약간 좀 더 공격적이고 그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해주고 그래서 기업이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칩4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칩4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뭐 사안이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최근에는 이런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의 문제도 이제 안보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의 그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또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도한 안보화라고 하는 거는 또 경계해야 되는 이슈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칩4에 대해서 어떤 자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뭐 전문가 집단 또 기업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칩4를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또는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냐면 그것은 칩4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사이의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마도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협력에서 어떤 중요한 아이템들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꼭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공급망 교란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나오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공급망의 또 다른 교란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국가 간의 협력 또는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 대표적인 게 공급망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취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다 큰 다자 차원의 협력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취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안보화를 제가 경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안보 논리를 제외하더라도 이 네 개 나라는 충분히 협력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설계와 장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또 생산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 또 소재와 또 일부 장비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굉장히 자연스러운 협력의 파트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서로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 논리를 배제한다면 하등에 이상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과도한 안보화의 논리를 좀 완화시키고,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의 어떤 안보 논리가 이런 첨단 산업에 투영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안보화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모든 이슈에, 특히 첨단 산업 이슈에 결부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의 세부 전략하고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제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많은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최근에 지나 러먼드 상무부 장관이 첨단 반도체에 있어서 생산과 연구 개발을 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세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과 기술 우위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 경제안보 그리고 공급망 재구축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불가결한 위치에 있다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일본과의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경제안보를 미국과 일치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반도체 기업 아니면 다른 일본 전자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한 것과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그동안은 그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이 지금 국가적인 지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업과의 그 협력 그리고 상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5개 국가 첨단 산단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성장 전략 그리고 주요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300소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다고도 했고, 또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이달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어떻게 산업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으로서는 만약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상생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아까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급망이 지금 현재는 경제 안보에 치우쳐져 있지만 사실 환경 그리고 노동, 인권 역시도 공급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100이나 아니면 뭐 CF100이나 아니면 뭐 K 텍소노미 등 다양한 이 환경적인 문제가 공급망 안에 발견되고 있고, 또
나아가 이 인권과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전 공급망, 그 협력 업체까지 실사를 해야 한다라는 EU와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급망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사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단순히 이제 대기업에 현재는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중소 중견 기업의 문제로도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정부와 기업이 어떤 역할 분담이 좀 명확히 되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IRA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매뉴얼이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 쪽에서 또 유럽식 IRA가 지금 법안이 또 지금 도입 추진 중에 있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그 한국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에 이제 처할 수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어떤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 국가들이 이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국 우선주의도 하다 보니 아마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될 텐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화 개념이 좀 바뀌어야지 않나. 특히 미국 자체가 자유무역을 외쳤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 방향 가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바뀌어진 세계 경제 상황에 좀 빨리 받아들이고 정부 기업 모두 새로운 그 로드맵을 작성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어떻게 이런 그 글로벌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짜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서로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른바 우리가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초불확성의 시대. 네네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부나 기업이 모두가 이런 시대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데 정책과 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심지어는 개인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정책의 어떤 기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공감대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의 요인들이 미국 발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전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역시 정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미국의 전략을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invest, align, compet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스스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여기에 한국의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력을 하고 정책의 동조화를 시도하고, 여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중국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기조가 서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양상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들이 갖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역시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를 수 있지만 또 여전히 공통분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통분모는 키워나가고 다른 지점들은 축소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꾸로 이견이 다른 부분이 커지고 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국가가 생존해 나가고 번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협력의 지점들을 자꾸 찾아나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협력의 지점을 자주 찾아나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불러서 저희 모시고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